요즘 들어 음식을 씹을 때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차가운 물만 마셔도 이가 시릴 정도로 예민해지셨나요? 혹시 식사 중에 앞니 하나가 갑자기 빠져버린 경험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가 하나둘 빠지는 거지? 그리고는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빠지는 순간부터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위장이 힘들어지고 체중은 줄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빠진 치아를 그대로 두면 턱뼈가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굴의 형태가 무너지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되죠. 그제야 많은 분들이 급하게 임플란트를 하러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주하는 건 예상치 못한 현실입니다. 아니,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1,000원 정도 아니었어요. 진료 상담, CT 촬영, 뼈 이식 마취. 총 비용은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염증, 통증, 재수술, 주변 잇몸 손상. 임플란트는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훨씬 간단하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도 아니고 통증도 거의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단지 이 방법 하나로 소중한 치아를 지켰고, 심지어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치아까지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태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온 기능의학 전문의로서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치아를 잃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충치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치아 상실 사례 중 70% 이상이 잇몸병, 즉 치주염에서 비롯됩니다. 이 병은 매우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살짝 붓고 가려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들지만 대부분은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턱뼈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치아를 입안에 붙잡아주는 건 치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치근을 감싸고 있는 치조골, 턱뼈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세균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뼈는 점점 소실되고 치아는 지탱할 곳을 잃게 되며 결국 어느 날 자연스럽게 빠져버리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잇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 세균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관벽에 문제를 만들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심한 경우에는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3배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몸은 항상 만성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입에서는 나쁜 냄새가 나고 침은 끈적이며 입안은 건조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함이 없고 계속 피곤한 상태가 이어지죠. 이처럼 면역 체계가 계속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점점 지쳐가고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균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만성적인 치주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속 세균을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치과 분야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온 강력한 항균 성분인 클로르헥시딘, 클롤헥시딘에 이 함유된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구강청결제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가리는 수준이라면 클로르헥시딘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잇몸 조직 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이 불편하거나 칫솔질이 어렵고 세심한 구강 관리가 힘든 고령자분들께는 하루 1, 2회 클로르헥시딘으로 올바르게 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잇몸 출혈 부기 통증 등의 증상이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클로르헥시딘을 꾸준히 사용한 경우 치석 형성이 억제되고 잇몸 조직의 재생 속도 또한 개선되며 무엇보다도 임플란트나 틀니 없이 자연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 착색이나 일시적인 미각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농도와 사용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용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클로르헥시딘은 단순히 잇몸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분은 노년기의 식습관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와 맛을 유발하던 세균이 사라지면서 어르신들은 음식의 본래 풍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가 더욱 맛있어지고 영양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클로르헥시딘은 또한 사회적 자신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입 냄새가 줄고 구강이 청결해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웃을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고 대인 관계 역시 개선됩니다. 이는 단순한 구강 관리 이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클로르헥시딘은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밤마다 입이 마르고 구취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꾸준히 사용하면 이러한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며 아침에는 상쾌한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를 절약해 줍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하면 임플란트나 수술을 피할 수 있고 노후에 큰 부담이 되는 경제적 걱정까지 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클로르헥시딘은 단순한 구강 세정제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생활 속의 작은 혁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심히 양치질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구강 관리에서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칫솔을 쓰고 비싼 치약을 사용해도 시간을 잘못 잡으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시간대에 양치나 가글을 하면 입안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고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안은 점점 건조해지고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타이밍의 관리만으로도 염증 잇몸 퇴축 나아가 치아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구강 관리의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튼튼한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경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치과 의사들조차도 자세히 다루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구강 관리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황금 시간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양치질을 그냥 습관적으로만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입속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첫 번째 비밀의 양치의 황금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양치를 하시나요? 식사 후 바로?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양치 시간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즉 매일 꼬박꼬박 양치를 해도 그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치약의 성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약에는 계면활성제, 즉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치아 표면의 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양치 후 입안에 잔류하게 되면 자연적인 세정 작용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제가 같은 방을 각자 방식으로 청소하면 결국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양치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치약을 사용해도 그 효능의 절반도 발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치가 끝났다고 해서 구강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관리의 시작은 가글 즉 입안을 헹구는 순간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만 하고 가글은 대충 물로 헹구는 수준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샤워는 했지만 비누 거품을 그대로 남긴 채 나온 것과 같습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혀의 표면 잇몸과 치아 사이 혀 밑의 공간에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하루 종일 침 속에서 번식하며 입냄새 염증, 심지어는 잇몸병의 재발을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입안을 세정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때 가글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입속의 환경을 되살리는 필수 단계가 됩니다. 가글을 하면 칫솔이 닿지 못한 틈까지 소독할 수 있고 입안의 산성도를 빠르게 중화시켜 범랑질을 보호하고 세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강한 가글제를 쓰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염증 억제 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자극이 적은 가글제, 예를 들어 클로르헥시딘, 클로올헥시딘에 같은 성분을 하루 2번 식후 30분쯤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입냄새, 잇몸 질환, 세균성 염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안을 충분히 가글하면 깨끗해지고 잇몸도 건강해질 거야.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글의 시간과 방법이 잇몸 건강을 결정하며 그걸 잘못하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습관이 오히려 조용한 파괴자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양치를 마치고 곧바로 물로 세게 오래 헹구는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 치아 표면에 남아 있어야 할 불소 보호막은 거의 사라집니다. 재광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소가 씻겨 나가면서 잇몸 근처의 치아는 오히려 탈회되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결국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식초나 레몬수로 가글하면 세균이 더 잘 죽는다. 하지만 산성 용액은 치근해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치근 표면은 범랑질보다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산에 오래 노출되면 치경부가 마모되고 시림과 잇몸 퇴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짠물을 진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소독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은 소금물은 오히려 삼투압 작용으로 점막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 결과 입안이 건조해지고 보호막이 갈라져 세균과 독소가 쉽게 침투해 잇몸을 붉고 부어오르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나 강한 향료가 들어간 가글을 즐겨 사용합니다. 처음엔 입안이 개운하고 상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침 분비가 줄어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침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 면역 체계로 산을 중화하고 세균을 억제하며 범랑질에 필요한 칼슘과 인을 공급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 치태는 더 단단해지고 세균이 깊게 자리 잡아 잇몸 염증이 치주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더 흔한 오해는 가글만 하면 양치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글은 입안 표면의 일부 세균만 제거할 뿐 치타의 바이오필름의 깊숙한 층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잇몸 속에서는 세균이 계속 활동하며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세게 헹구거나 고압의 워터픽을 잘못 사용하면 잇몸 상피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출혈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금방 회복되겠지만 노년층은 상피 재생이 느리기 때문에 이 미세한 손상이 만성염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제나 자극이 강한 오일을 오래 사용하면 점막이 벗겨지고 구강 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잇몸은 쉽게 붓고 염증은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글은 올바른 방법, 농도 시간에 맞게 해야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입이 깨끗하다는 착각 속에 살 뿐, 실제로는 자연 보호막이 약해지고 잇몸이 점점 약해지며 만성염증이 쌓여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잇몸이 스스로 회복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건강하게 먹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음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잇몸 조직을 재생시키며 진짜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 말이죠. 먼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좋은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단순히 잇몸의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잇몸 조직 내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치주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주 2, 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되 튀기지 않고 찌거나 굽거나 국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리 후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그 결과는 꽤나 가치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이 줄고 혈관은 더 탄력 있게 유지되며 전신 면역력까지 함께 향상됩니다. 다음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배추와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잇몸을 빠르게 아물게 하고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최소한 2그릇 이상을 드시는 걸 권장드리며 생으로 먹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새콤 짭짤한 걸 좋아하신다면 설탕 없이 자연 발효된 저염 김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잇몸 조직이 손상됐을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삶거나 찐 계란 데친 두부, 구운 두부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리신 아르기닌 같은 상처 회복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씹는 힘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 무가당 요구르트와 치즈를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 입속의 유익균 균형을 잡아주고 칼슘을 보충해 잇몸과 턱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요구르트에 포함된 락토바칠루스 르테린은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식후나 간식처럼 부담 없이 드시면 충분합니다. 단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나 잇몸 염증을 줄이고 입 냄새를 완화하며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하루 2, 3잔 정도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내거나 공복에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이 모든 식습관을 올바른 구강 관리와 함께 실천하신다면 잇몸은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탄력 있고 분홍빛을 띠며 세월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잇몸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운동에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울 하나 하루 단 몇 분의 여유, 그리고 조금의 인내심만 있으면 여러분은 미소를 위한 매일의 헬스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혀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혀끝으로 위심몸과 아래심몸의 안쪽을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잇몸 점막 아래의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미세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 공급이 늘어나면 섬유화 세포와 상피 세포가 더 잘 재생되며 잇몸 조직이 더욱 탄탄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또한 침샘 자극을 통해 침 분비가 늘어나고 산성 환경을 중화하며 플라그를 씻어내는 자연 방어막도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이를 부딪히는 가볍게 치기 운동, 영어로는 percussion exercise라고도 불립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딱딱 부딪히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전달되는 미세한 기계적 자극은 치주인대와 치조골에 직접 전달되어 골세포 오에스터블라스트를 활성화하고 파골세포 오에스터클라스트를 억제해 잇몸 아랫뼈의 밀도를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노화로 인한 뼈 흡수와 잇몸 퇴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고 멈추기 운동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웃고 그 표정을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주세요.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입 주변의 근육, 구룡은 협근, 대관, 골근 등을 골고루 활성화시켜 볼살이 잇몸을 잘 감싸도록 도와주고 입 주변 혈류를 늘려 연조직 처짐으로 인한 시각적 잇몸 퇴축을 완화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 꽉 물고 이완하기 운동입니다. 아래턱을 살짝 물고 3초간 유지한 뒤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저작근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턱관절 TMJ의 균형을 잡아주며 무의식적인 이갈이 턱 통증 부정교합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치통이나 잇몸 염증 또는 시술 직후라면 운동을 피해주세요. 아침과 저녁 몸이 긴장을 풀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거울 앞에서 동작을 확인하며 연습하면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세포 대사와 잇몸 조직의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3, 4주만 실천해보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잇몸이 덜 민감해지고 입안이 촉촉하고 편안해지며 심지어 얼굴의 근육도 더 탄력 있고 활기차게 바뀌는 걸 말이죠. 잇몸 관리는 칫솔질과 치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여러분의 미소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관리한다는 건 결코 힘든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들로 시작되는 부드러운 여정이죠. 부드러운 칫솔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몇 분간 해보는 간단한 운동, 그리고 식탁 위에서 선택하는 작은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미소를 오래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양치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셨거나 입 안 근육을 가볍게 움직여 보셨거나 저녁 식사에 채소 한 접시나 생선을 추가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잇몸 건강을 위한 큰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입안을 소중히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의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잇몸부터 마음까지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